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4년 5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정릉 이동에 있는 빌라, 여기에 살던 초등학생 B군이 평소처럼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현관문이 조금 열려 있더라고요. 아이가 이걸 대수롭게 여기진 않았어요. 엄마가 가끔 문을 세게 닫지 않아서 그럴 수 있거든요. 엄마 나왔어. 아이가 현관문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데 집안이 너무도 고요했습니다. 평소라면 아들 왔어 하고 반겨주던 엄마가 보이질 않아요. B군이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이곳저곳을 기웃거렸죠. 그러다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순간 아이는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힙니다. 엄마가 온 몸을 얻어맞은 듯 시퍼런 멍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던 거예요. 게다가 코뼈가 내려앉았고 이 눈가가 찢어진 채 막 여기저기 피멍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아이가 보지 말아야 할 너무 끔찍한 장면이었어요. 게다가 엄마의 목에 그 멀티 컨센트 전깃줄 있잖아요. 그게 칭칭 감겨 있는 겁니다. 이런 폭행 흔적 외에도 칼로 또 수차례나 찔려서 이미 침대가 피로 물들어 있고요. 놀란 아이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엄마에게 다가갔지만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출동했고 이 평화로웠던 성북구 주택가에 흉흉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졌던 2004년, 이때가 유독 국내에서 전국적으로 살인사건이 들끓던 때입니다. 연쇄살인마 유영철의 정남규까지 그야말로 뉴스만 틀면 연이어서 살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거 살인마가 완전 판을 치는구만 이런 말도 있었고요. 또 비 오는 날 빨간 옷을 입고 다니면 그런 여자가 표적이 된다더라 이런 소문까지 나돌았습니다. 한편 수사를 맡게 된 성북경찰서 팀은 신속하게 추적에 나섰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훼손된 걸로 봤을 때 범인은 여성보다는 물리적으로 힘이 좀 더 센 남성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근데요, 이 단순한 사실 외엔 아무리 현장을 뒤져도 뾰족한 단서가 나오지 않는 게 문제였죠. 우선 범인이 현관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온 흔적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인 엄마 A씨가 직접 현관문을 열어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게다가 당시 집안에는 가족들이 기르던 반려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인이 이만큼 막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분명 강아지도 막 왈왈 짖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요란한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의 증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욱더 이게 범인이 면식범일 가능성이 좀 높아지죠. 참고로 이 집안에서 족적이나 DNA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경찰은 사망한 A씨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던 박씨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합니다. 사망 당시 36살이었던 A씨, 그녀는 정말 가족밖에 모르는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근데 주변 인물을 아무리 봐도 이런 전업주부 그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조차 희박하고요. 그렇다면 눈을 돌려서 A씨의 남편 박씨는 어떨까요? 아내와 10살 차이가 나는 46살의 남편 박씨는 당시 건실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직원을 둔 회사 대표였고 평소 아내와 매우 돈독한 사이였다고 해요. 주변 사람에 따르면 박씨가 이 아내와 아들 끔찍히 생각하는 아주 가정적인 사람이래요. 자, 그렇다면 일단 그 사망 시간을 좀 추정해 볼까요? 사건이 발생한 5월 28일 남편 박 씨는 아침 8시 25분에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때 이미 아들은 학교를 간 후였고요. 그가 현관을 나서면서 잘 다녀와요 하면서 아내의 배웅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내는 살아 있었다는 거죠. 남편이 떠난 8시 25분 그 이후부터 아들이 집에 온 오후 2시 딱 그 사이가 사망 추정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경찰이 남편의 알리바이를 좀 확인해 보려고 회사를 찾아갔고 그의 진술이 모두 사실인 게 드러났죠.
박 씨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져요. 더 이상 유력한 용의자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사건 열흘이 지난 뒤에 경찰이 통신수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통신수사, 이건 말 그대로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지금은 너무 당연하고 기본이잖아요. 근데 2004년 그 당시만 해도 통신수사를 하려면 경찰들이 일일이 기지국 위치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모든 사건에서 하는 일반적인 수사는 아니었죠. 어쨌든 열흘 만에 추적을 실시하던 중에 경찰은 매우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남편 박 씨의 휴대폰에 걸려온 의문의 전화요. 이게 왜 수상하냐면 사건이 있기 2달 전까지 박 씨에게 같은 번호로 무려 250통이 넘게 전화가 무더기로 걸려왔더라고요. 문제의 번호, 이건 박 씨의 핸드폰 외에도 사무실은 물론이고 집으로도 계속 전화를 건 기록이 있고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박 씨를 추궁했죠. 그러자 남편이 마지못해 실토합니다. 제가 실은 어떤 여자와 잠깐 만났었어요. 저는 분명히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 여자가 받아들이질 못했나 봐요. 사건 발생 1년 전, 그는 우연히 이 씨라는 여성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남 박 씨에게 아주 살갑게 다가왔고 이후 집착에 가까운 호감을 보였어요. 급기야 이 씨는 이혼하고 자신과 새 출발을 하자고 막 끈질기게 요구해요. 박 씨는 부담을 느꼈고 이건 아닌데 싶어서 이별을 통보했죠. 하지만 이 씨가 이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과 사무실 핸드폰, 연락을 시도했던 게 바로 그 250여 통의 전화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등장한 거잖아요. 그럼 그녀가 용의자일까요? 당시의 경찰은 그 내연녀를 선뜻 용의선상에 올리진 못했어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범행 방식이 굉장히 잔인했죠. 그러니까 도저히 여성이 저질렀다고 보기 힘든 거예요. 물론 숨진 형태로 봤을 때 범인이 단숨에 피해자를 제압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내연녀 이 씨는요, 죽은 아내 A 씨보다 훨씬 체형이 작고 좀 가냘퍼요. 저런 사람이? 물리적으로 살인은 좀 불가능해 보였던 거죠. 그럼 이제 이 씨에 대해 좀 알아볼까요? 보니까 그녀는 미국 국적입니다. 또 미국에서 현지 남성과 결혼까지 한 기혼 여성이더라고요. 출입국 기록을 살펴보니까 사건이 발생하기 2년 전부터 수시로 한국을 들락거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기록을 보니 이 씨는 5월 28일 오후 5시에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어라, 이날 5월 28일, 이날은 A씨가 살해당한 날이죠. 그리고 현재 그녀는 한국에 없다는 거고요. 경찰은 일단 서둘러 한국에 어디에 머물렀는지 그 거주지를 추적했어요. 친정집이더라고요. 경찰이 집 주소를 알아냈고 우선은 통신 내역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자 살인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시간대에 그녀가 친정집에 있었다는 게 파악됩니다. 일단 이 씨가 아침 8시 54분, 낮 12시 20분, 그리고 18분 뒤인 12시 38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집 전화로 미국에 있는 남편과 통화를 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씨는 무슨 나를 이 사건에 연루시키냐, 억울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자기는 그날 공항에 가기 전에 계속 친정집에 있었고 하필 살인이 벌어진 그날 출국한 이유는 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설명을 했죠. 이게 알리바이도 있고 좀 모든 게 맞는 듯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경찰은 찝찝함을 지울 수 없었죠. 한편 수사팀은 다시 남편의 통화 내역에 시선을 돌립니다. 그 중에 보니까 그 내연녀에게 걸려온 거 외에도 상대를 알 수 없는 번호가 있더라고요. 소유주가 누구야? 하고 추적해보니 또 뜻밖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내연녀 이 씨의 이종사촌 조카 CC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연녀와 관련된 사람이죠. 아니 근데 조카가 왜 박 씨에게 전화를 거냐고요. 이유는 좀 간단했어요.
이 내연녀 이 씨가 조카 휴대폰을 빌려서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었던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사실 내연녀라고 하지만 전 내연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번호로는 250번이나 받질 않으니까 모르는 번호로 통화를 시도한 거죠. 그 정도로 이 씨의 집착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살인에 대해서는 결백할까? 경찰은 우선 한국에 있는 그 이 씨의 조카라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기로 해요. 당시 조카의 집은 이 씨의 친정집에서 차로 한 10분 거리였습니다. 가깝죠. 거기에 가보니까 이 씨의 사촌 언니 그리고 그녀의 딸 조카 C 씨가 같이 식당을 운영하던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가서 사실 우리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날에도 이 씨와 조카가 통화를 했다는 기록을 확인했다. 그날 무슨 얘기를 한 거고 왜 또 이 씨가 당신의 핸드폰을 빌려서 전화를 한 거냐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카가 조사를 받는 내내 굉장히 불안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별 내용은 아니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요리조리 답은 없이 질문만 피해가던 그때, 대뜸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형사님, 저는 공범 아니에요. 그러더니 울음을 터뜨리고 막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이 넘어갈 듯. 보다 못한 그녀의 엄마가 대신 사촌동생 이 씨의 행적을 털어놓게 되죠. 사건 당일 아침 11시 30분입니다. 버럭 하고 문이 열리더니 이 씨가 급히 식당을 찾아왔어요. 그리곤 다짜고짜 어떡해, 내가 사람을 죽였어. 이후에 그녀는 황급히 막 미국으로 돌아가는 항공편을 알아보더니 낮 1시 반쯤 식당을 나서요. 이 모든 걸 사촌 언니가 보고 있었거든요. 막 벌벌 떨면서 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모습에 제가 정말 무슨 사고를 친 것 같다라고 직감을 했죠. 그리고 그건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 씨가 떠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 식당 주방에 이 씨가 두고 간 흉기가 있는 겁니다. 싱크대 위에 손잡이와 칼날이 분리된 식칼이 있더라고요. 모녀가 이걸 뒤늦게 발견하고 지금 제가 살인을 했다고 했는데 이 흉기가 우리 집에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황급히 비닐봉지에 싸서 가게 앞 어느 쪽에 버려버렸죠. 자, 이렇게 그 자백이 어느 정도 나오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 진술에 하나의 오점이 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씨는 그 사건 시각에 어떻게 친정집에서 미국에 있는 남편과 통화를 했다는 그 기록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경찰이 재조사를 했고 기지국을 명확히 확인했어요. 그 결과 남편에게 걸었다는 총 3건의 전화 중에 앞서 2건의 기지국 위치는 이 씨의 친정집이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 통화 당시 이 씨의 기지국 위치가 사촌 언니 식당으로 확인됩니다. 좀 더 면밀히 보니까 사건 당일 이 씨의 기지국 동선, 이게 범인의 행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녀는 이 범행 시간대 내내 피해자 A 씨의 집 근처에서 서성거렸다는 게 드러나요.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사촌 언니 식당으로 가서 비행기 예약하고 즉시 공항으로 가서 미국으로 떠나버린 거죠. 도주한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그녀를 잡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급해진 경찰이 즉각 인터폴에 이 씨를 수배했고요. 미국 정부에다가 신병 인도를 요청합니다. 근데 이미 맘먹고 도망갔는데 다시 한국으로 송환되고 잡아오기까지 사실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경찰도 마냥 손을 놓을 수만 없었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씨가 분명 범인이다 라는 확실한 증거 확보, 여기에 집중합니다. 사실 경찰들이 계속 찝찝한 게 있어요. 이 씨가 범인이다라고 지목을 했지만 아니 사건의 그 범행 수법이 잔혹? 이건 잔혹을 넘어서 좀 대범하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이 씨는요, 죽은 A 씨보다 13kg나 더 적게 나가는 아담한 체구의 사람입니다. 그럼 그녀가 단독으로 저지른 게 맞는 걸까? 아닌가? 공범이 있나? 모든 게 의문이었죠. 근데 천만다행히 이 씨가 수배 6개월 만에 한국으로 송환돼요.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변호인을 통해서 자기는 결백하다라는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는 거죠. 아마 이때 이 씨는 살인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지 않나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예측한 듯해요. 그러다 국가수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부검의는 내가 봤더니 이 씨가 이렇게 체구가 작은 여성이지만 단독으로 범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부검회가 추측한 건 이거였어요. 그날 이 자신이 흠모하던 박 씨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있는 집 주변을 계속 서성거리다가 어느 순간 이 씨가 열린 현관문을 열고 몰래 집 안으로 침입합니다. 마침 그때 A 씨는 안방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고 불시에 습격한 거예요. 이 씨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막 짓밟아서 한거불능의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코뼈가 부러진 거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곧장 전깃줄로 목을 졸라 그녀를 기절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흉기를 휘두르면요. 아무리 작은 체구의 여성이라도 이미 한거불능 상태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특히나 내연 관계에 있던 남자의 아내였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극에 달했을 거고요. 이 씨, 대체 어떤 여자일까요? 이 씨의 실명은 이영주입니다. 미국에 멀쩡한 남편 냅두고 왜 한국에 와서 남의 가정을 이렇게 산산조각 내냐고요. 이영주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대학 시절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이주했다고 해요.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정착을 했고 거의 20년 가까이 오랜 시간 동안 미국에서 생활을 이어왔죠. 그 동안에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 만나서 결혼했고 콜로라도 덴버라는 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녀가 살던 덴버는 유독 인종차별이 심하던 지역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영주는 내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미국인과 결혼도 하고 중산층 이상의 어떤 상류층의 부유한 삶을 꿈꿨지만 현실은 영어도 능숙하지 않고 또 검은 머리의 동양인을 이 사회가 그렇게 호락호락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영주는 이로 인해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수시로 한국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러려면 좀 돈이 필요했을 텐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래도 20년 미국살이 하면서 영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과외를 하면서 돈을 마련할 수 있었죠. 근데 그게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동시에 그녀는 밤이 되면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손님으로 왔던 박 씨를 만난 거죠. 이영주 눈에 이 박 씨라는 남성은 외모도 준수해. 게다가 회사 대표네? 좀 돈도 있겠는데? 모든 게 매력적이었습니다. 또 박 씨 역시 이영주가 싫지 않았는지 두 사람이 급속도로 가까워졌고요. 하지만 이때 두 사람은 완전히 동상이몽 중이었어요. 이영주는 내가 이제 다 미국 생활 청산하고 한국에 와서 저렇게 모든 걸 갖춘 안정된 박 씨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라고 꿈을 꿨고요. 반면 박 씨는 그냥 즐기는 여자예요. 그리고 현재의 삶, 내 아내와 내 토끼 같은 아들 포기할 마음 전혀 없었죠. 그저 이 씨는 내연녀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점차 박 씨가 그녀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이영주의 집착이 극에 달합니다. 그러다 얼마 후 아내 A씨 또한 이 남편과 이영주의 불륜관계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이영주가 그래? 이판 사판 아니야? 라고 마음을 먹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 아내 A씨만 사라지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거죠. 그렇게 대낮에 박 씨 아내가 홀로 있는 집을 침입했고 처참한 몰골로 살해한 겁니다. 저는 오늘 사건에서 사실 또 가장 안타까운 점은 그런 상황의 엄마를 아들이 집에 와서 이제 시신을 발견했잖아요. 저는 그게 얼마나 평생 트라우마가 되겠어요. 정말 너무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 이제는 재판 결과를 좀 봐야 할 때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데
사실 이 씨의 재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정황상 증거만 있는 상황이었죠. 당시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이거 뭐 제대로 된 유죄 판결 나올까 주목을 하던 차였는데 2005년 5월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도 모든 정황이 논리적으로 특정 인물을 범인이라고 지목할 경우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 네, 그렇게 살인마 이 씨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고 추후 형이 확정됩니다. 현재 2024년이죠. 이 씨는 지금쯤 15년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왔을 겁니다. 과연 죄를 진심으로 참여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한 여성의 너무도 어리석은 욕망이 낳은 참혹한 사건. 사실 여기서 이 모든 걸 일으킨 또 다른 장본인, 남편 박 씨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 애초부터 바람을 피우지 않았더라면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도 분명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겠죠. 저는 오늘의 스토리를 통해서 잠깐의 기쁨과 욕망 이걸 추구하다가 내가 지켜온 모든 것 플러스 가족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강력한 메시지로 새기게 됐습니다. 모두에게도 그 점이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